부추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알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혈관 내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뒤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과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O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 것인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을 때와 당근을 먹을 때 어느 것이 눈 건강에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당근을 먹을 때입니다. 영양제는 루테인 영양소 한 가지만을 공급하지만 당근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함량도 높아 황반변성을 예방하기도 하고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영양 공급을 도우며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으로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2~3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누릴 수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근을 먹을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기름이나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가 됩니다. 복숭아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폭탄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이려고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물에 녹는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의 함량은 1075mg이었습니다. 1분 데친 시금치에는 754mg, 5분을 데친 시금치에는 550mg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넣지 않고 데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의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 신장 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만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팩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팩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무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에 삶을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약으로 쓸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꿀벌의 효소에 의해 과장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것이지요.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이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꿀 말고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은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33% 정도 되고 이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이나 꿀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는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많은 약효가 있는데요. 천연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을 도우며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이 있습니다. 1억 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식품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인데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해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환자의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4분의 1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하며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릴 때 계피와 꿀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어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개선시켜주어 위궤양을 막고 경련성 통증을 억제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가스 배출 및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5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2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너무 좋은데요. 꿀과 마늘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3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를 채를 썰어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요. 이는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것을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4번째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는 없는 분들, 잔기침이 계속 나와 가슴도 아프고 생활에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어 이런 마른 기침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5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채를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꿀생강은 기침에도 당연히 좋고요.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에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위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송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송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 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1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1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달달한 단맛이 좋은 복숭아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